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와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2. 중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3. 한국과 중국의 힘 대결이 시작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제외하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이 크게 앞서게 될 것을 우려하며 시진핑 정권이 뒤엎이고 있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삼성을 제치고 있던 샤오미가 이제는 역전패를 당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기업들도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도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한국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부터 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나라는 인구 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GB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지역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천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 비보와 ZTE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비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 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 20만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 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폰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 낮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 동안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5G 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5G 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이 평균 $377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5G 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5G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그룹은 전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의 5G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됐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에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화웨이와 ZTE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에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인도 현지 통신사 3곳은 약 25조 원, 1조 5천억 루피를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 2위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2G에서 4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4G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4G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5G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화웨이와 ZTE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기한 내 인도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게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 부진을 인도에서의 선전으로 커버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정을 일삼는 중국 업체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인도. 신뢰를 지키는 한국과는 서로 협력해 더욱 높이 도약하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은 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네온을 국내 기업이 빠르게 국산화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 가격의 톤, T, 당 가격은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6월 290만 달러, 약 37억 원, 보다 무려 99% 하락한 53,700달러, 약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난해 12월 58만 3,9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폭리를 취하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가격보다 30% 정도 다운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한국 업체들은 한국 산물 사용하겠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으로 상당수 충당이 되자 중국산을 대부분 배제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러 무전쟁으로 인해 네온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수십 배나 크게 몰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분노한 것은 자국 업체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최고 55배 몰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입니다. 네온은 웨이퍼, 반도체 먼판 위에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주재료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원료로 꼽히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평년 대비 40배 이상 폭등한 중국산 희귀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여오면서 지난해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0%부터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 사이 네온 가격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약 55배 오른 290만 달러, 약 37억 7,500만 원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우러의 전쟁 발발 직후 2배의 가격으로 몰랐지만 3월 지나 우크라와 러시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3월 대비 4월부터는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이나 SK 등이 당장 다른 공급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후부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6월에 29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고 9월까지 240만 달러를 오르내리다가 국내 업체들이 네온 가스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시작한 10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1등 공신은 포스코와 TMC입니다. 양산은 2019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네온 생산물 준비에 오고 있던 와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산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말 시운전 등을 거쳐 제품 품질 평가를 마쳤고 10월부터 양산물 시작해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는 많이 부족한 양이지만 이렇게 생산된 국산 네온은 전량 삼성과 SK 등 국내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국산화로 양산이 시작되자 네온 사용량의 40%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고 양산이 더욱 늘어나는 모레에는 이 비중을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워닝머트리얼즈, 솔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네온 등을 일부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산 희귀가스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이자 중국 업체들은 세계 반도체 점유물 1위 국가인 한국에 소외당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은 전량 러시아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면서 네온 등 희귀가스 수요 자체가 줄어 국산 가스와 러시아산만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점 행태와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한국 소재사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온가스의 수급에 홍역을 치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온에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논, 가스까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논은 3차원, 3D, 수직구조, 낸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에 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이고 식각은 노광 이후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외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량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TMC는 2023년 하반기까지 제조 기술을 확보한 뒤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 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의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직접회로, 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의 반도체를 무해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국제 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 CAEP, 이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AEP는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CAEP가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CAEP는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칩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의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CAEP가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 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연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이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에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건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무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드디어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결정지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내 대다수의 매체도 2023년 대한민국 방산시장에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FA50 도입은 단순한 방산 수출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군사, 정치, 경제 등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의 대중국 전략 구심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략 충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중국을 믿었던 결과가 마침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패권주의의 상징 1대1로인데요. 1대1로는 최초 발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21세기판 실크로드라고 불리며 많은 나라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겉으로만 봤을 때 1대1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초대규모 경제벨트였는데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류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의 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대1로의 처참한 실체는 중국의 국제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가 스리랑카인데요. 2010년대만 하더라도 스리랑카는 경제학자들이 신흥국, 중진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한국의 뒤를 이어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스리랑카가 지난 2022년 5월 급작스레 국가부도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디폴트 선언 당시 스리랑카의 대외 부채는 무려 500억 달러, 한화 약 64조 원을 훌쩍 넘었고, 이와 반대로 외화 보유액은 고작 1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외 부채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주요 수입원이 박살난 스리랑카는
채무조정 요청을 신청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되려 스리랑카가 망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스리랑카가 파산하면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콜롬보 항구, 마탈라 국제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을 고스란히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리랑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인프라까지 전부 중국의 손아귀에 떨어졌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1대1로의 가면을 쓰고 개도국의 대규모 사업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휘청이면 결정타를 날리는 식으로 한 나라의 경제와 인프라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이외에도 우간다는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에 2억 달러를 빌렸다가 코로나19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몰디브는 국가 전체 GDP가 40억 달러에 불과함에도 1대1로 관련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5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밖에도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이집트 등 수많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가 1대1로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경제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1대1로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사업을 펼쳤을 뿐이고 갚지도 못할 돈을 무리하게 빌려간 나라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1대1로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개도국에서 중국과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는 건 관계성을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론 전시행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국가의 기반 시설을 다지면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긍정적인 외교 관계를 쌓을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의 최대 국책 사업인 1대1로를 거절했다가 척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관을 제공한 나라에 공사들 진행하는 인부와 기술진, 공사 감독 회사 그리고 원자재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산을 사용하도록 강매했습니다. 중국에 빌린 돈이 중국 건설사에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호구 잡기 수법인데요. 게다가 중국이 제공한 차관은 OECD/LH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이 제공하는 차관의 평균 이율 1%보다 훨씬 높은 4%대 금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 9%의 이자를 지불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대출 조건도 따지 않고 금액도 대규모로 빌려주는 대신 말도 안 되는 억지 조항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스케일만 국제적일 뿐 고리대금업, 사채업자와 똑같은 행태인데요. 이로 인해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의 남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뿐입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1대1로를 나라 사냥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중국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1대1로의 해양 노선에 해당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쪼거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이 되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인데요. 1대1로의 가장 큰 목적은 군사 전략적 의도입니다. 나라를 빼앗고 거기에 중국의 전진기지를 배치하려는 속셈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1대1로는 미국과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민국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면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한 군사 동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대한민국 무기체계 수출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산 무기 퇴출과 반중국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한 무기의 18% 한국산 무기 체계입니다. 이는 외교적 문제로 자유진영 세력의 무기를 구입할 수 없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가들까지 전부 포함한 평균값으로 한국 무기 체계의 장막력은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한민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성능 덕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격마저 상당히 합리적이니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건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싼 가격에 홀려서 중국 무기를 기용했다가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태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기함 차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의 호위 전단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의 함정을 도입했는데요. 애초에 충동구매로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차크리 나루에벳함을 도입한 데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함재 기능커녕 무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산 호위함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으로 자국이 운용 중인 53형 호위함의 개량형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태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안에 고마움까지 느끼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실체를 몰랐던 건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중국에서 3,000톤급이랍시고 보내온 호위함의 무장은 5인치 주포 1문과 기관포 2문, 경월의 발사관 2기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있는 무장체계도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라 격발 버튼을 눌러도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딱 중국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태국은 53형 호위함을 도입하는 데 사용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인 965억 원을 스웨덴에 지불하며 대대적인 개수 작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뜩이나 무장, 함재기 모두 부족했던 차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은 제대로 된 호위함조차 없이 왕실 행사용 이벤트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중국의 이를 갈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현대적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서 견제수단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요. 한국을 구심점으로 군사적 안보 동맹을 형성하게 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1대1로에 대항하는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안보 벨트인데요. 특히 최근 마지막 퍼즐이었던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마침내 아시아 태평양 안보 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FA50 락20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FA50 블락 20은 공중전용 AIM-20과 공대지 공격을 위한 합동직격탄 JDAM, AGM-65를 탑재하고 대한민국의 KGGB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디어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서 동급 경공격기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중국 공군에서도 절대적인 수적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4세대 4.5 세대기와 정면 대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는 말레이시아는 2차 사업에서도 FA50 락20 18대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국이 FA50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대중국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3국이 관계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이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적에 맞서기 위해선 임시동맹이라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전략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요. 1대1로의 허리를 제대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을 쫓아내고 유일한 패권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해선 이제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무장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미국을 맞상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력을 보전해야 하는 중국 상황에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인데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섰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이쿼드의 미국과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 CSP로 격상한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CSP는 아세안 2권역의 국가와 맺는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로 지금까지는 중국과 호주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미국과 인도를 끌어들임으로써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통해 군사동맹의 영향력을 확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뛰어난 무기체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활약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